오늘 새벽에 열린 FOMC 회의 결과보다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은행의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그러다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놓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좀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오늘 총괄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회의 직전에 화요일에도 알아봤습니다는 보통 작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한 후에 통화정책 시차 때문에 그 시차 기간 동안은 웨이트리스 스테이트다 해서 권투에서 그 힘을 빼놓고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정책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금리는 동결됐고 사실상 오늘 이게 보면 오늘 뉴욕 증시 입장에서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있을 겁니다. 회의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했고 이것이 올해 그 연초에 세계 증시를 흔들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오늘 그 내용으로 보면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추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누그러진 입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 증시라든가 미국 증시가 올라왔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굉장히 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 증시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는 서부 텍사스주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32달러로 올랐으면 네, 그렇죠. 좀 전처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올랐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222포인트 이렇게 떨어지는 비교적 큰 폭으로 회의가 끝나고는 이게 단기 아주 그것도 집중적으로 소위 스냅샷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정상적 경로를 갈 때 사실 미국 경제가 얼마큼 받쳐주느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회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해 4차례, 3차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예상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런 것보다는 페드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경기라든가 증시 안정이다 하는 쪽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보면 오늘 회의 결과하고 또 증시에 대한 반응 정도로 본다면 미국의 그 경기 문제는 앞으로 그 증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작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때는 아주 성숙된 상태에서 올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좋은 상태에서 올린 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단기 지표를 보면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 경기를 비롯해서 이러한 그 주요 수출국 경기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조업이 좀 상당히 부진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동부 지역을 중심해서 한파라든가 그 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사실 경기도나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이 오늘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FOMC 회의 결과에 어떤 성명서에서 문구가 다소 좀 경기적 측면에서는 좀 둔화 내지는 퇴조한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앞으로 미국 증시에서 가장 관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금리가 4차례 올라간다 본인들이 이거 확정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언제든지 미국 경제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다시 금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 있다.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경기라든가 금융시장 안정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데이터 디펜던스 방식에 의해서 사실 경제 지표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또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잠시 후부터는 일본은행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상 FOMC 회의 결과보다 좀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첫 연준 회의 결과는 크게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 입장이라든가 글로벌 그 시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면 유럽의 그 금융 완화라든가 일본의 그 금융 완화 때문에 사실 이게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첫 이렇게 정책 회의를 갖고 있는 일본은행이 회의가 잠시 열리는데 이것이 더 국제금융시장에선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일본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의 아베 총리가 작년 10월 달에 집권 3기를 맞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권 3기를 맞은 새로운 연대, 첫 연도에 통화정책 방향에서 사실 구로타 하루오카 일본행 총재가
과연 궁지에 몰리고 있는 아베 총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기조를 갖춰갈 것이냐. 사실상 작년에서부터는 서로가 그 균열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 그로타 하루오카와 아베가 서로 그 융합을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균열을 더 확대시킨 것, 이게 이제 상당히 주목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미 그로타 하루오카 일본행 총재가 추가 금융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오늘 좀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푸는 문제, 소위 발권력을 또 동원해서 돈을 푸는 문제, 이 문제가 회의에서 이틀간 걸립니다는 이 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관심도로 되돌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노믹스가 추진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요. 사실상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아베노믹스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아베노믹스가 출연 지가 2012년 12월 달이었으니까 네. 지금 만으로 보면 벌써 한 3년이 지났죠. 이러면 이제 소위 발권력과 같은 이런 이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했던 이런 효과가 지금은 완전히 나타났어야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나타나 있어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시차가 여러 가지 심스 그랭크 태생이라든가 이런 인과관계를 보면 시차가 한 9개월 정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행착오의 반복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베노믹스가 출연한 지 3년이 지나면 이제는 아베노믹스의 목적이 달성된 상태에서 일본 경제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아베노믹스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문제. 최소한 일본의 그 잠재 성장률이 지금 한 1.5% 내외 정도는 추정되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률이 그 정도 좀 이렇게 달성했다든가 또 일본의 그 인플레 타겟팅 목표치가 2%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이 2% 다가옴성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 보면 작년에 2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는 사실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는 기저효과 때문에 사실 0.3% 성장한 걸로 나오는데요. 조만간 일본이 4분기에 그 성장률이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3분기보다는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 원래 그 1.5%니까 0.3%면 굉장히 성장률이 아직도 낮은 상태이죠. 굉장히 낮은 그렇습니다. 수치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일본의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비 0.3%거든요. 그러면 목표치가 아베노믹스의 목표치가 2% 달성인데 네. 지금 0.3% 이렇게 되니까 목표치도 월등히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지 만으로 3년 전 시점에서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목표치, 여기서 이제 목표치는 물가 목표치고 성장 목표치는 잠재 수준, 능력 가능한 잠재 수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월등히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금융 완화가 문제가 나오는 거고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대내 평가가 일본 내부적으로는 아베노믹스를 집행했던 이런 아베 총리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일본 내부적으로는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추진했으니까 비관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죠. 네.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물 건너갔다. 이런 평가가 일본 밖과 일본 내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 잠깐 또 해주셨는데 추가 금융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예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추가 금융 완화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려과 입장에서는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주체였던 총책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추진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추가적으로 완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금융 완화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아베노믹스가 근본적으로 2012년 나왔던 배경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본은 경제 성장에서 보면 크게 외세 기여도와 내세 기여도가 있습니다. 네. 일본은 내세 기여도가 쉽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태거든. 왜냐하면 일본의 소위 고령화가 진전된 상태에서 일본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저축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 보니까 외세 기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엔저를 유도해서 사실상 그 외세 기여도를 끌어올리면 내수 기여도도 소위 그
그 낙수 효과, 네.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내수 기여도는 끌어올리지 않느냐. 이게 아베노믹스의 하마다 씨가 이렇게 설계했던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한국경제TV의 국제금리 컨퍼런스에서도 2014년서부터 이분이 이게 와셔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럼 외수 쪽의 기여도에 이렇게 외수 기여도가 올라가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거시경제학적에서 보면 특정 국가의 통화를 약세로 유도했을 때 네. 수출이 증가하고 이런 측면에서 외수의 기여도가 끌어올리면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이렇게 충족해야 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엔저는 가격 번스거든요. 가격을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춰서 경쟁력이 유지될 때는 수출이 많이 올라가서 탄력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플러스 1보다 커야지. 요게 전형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과 같은 환율과 가격 변수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다. 근데 일본은 선진국이거든요. 네.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나가기 때문에 이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 오늘 첫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성과가 나빴으니까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시세했지만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할 때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 하면 기본 전제 조건이 이렇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추가 금융 완화들도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나라 밖에 일본 밖에 국제금리 시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또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볼까요? 사실상 오늘 회의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행으로서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의 불만도 조금씩 나오고 할 텐데 이런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장애급께서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미인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청자분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의 불만들이 그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불만 아주 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베노믹스는 인위적인 발권력에 의해서 엔저를 유도하다 보니까 인위적인 정책은 시장에 순응하면 그래도 경제 주체간에 명암이 걸리는데요. 네. 인위적으로 하면 명암이 굉장히 엄격히 갈리거든요. 자, 지난 3년 동안 당신 아베 총리 내지는 구로타와과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 살리고 일본의 국민들의 후손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자 이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효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별로 어떻게 명암이 갈렸냐면요. 일단 엔저를 하면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재산상이 네. 극복돼서. 그렇죠. 지금 수출 기업들은 환호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들어서 전반적으로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수출업종은 여전히 재산상도 좋고 그 다음에 주가도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우리 양 PD께서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의 그 모습을 아마 보셔주실지 모르겠습니다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일본의 내수의 궤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내수 궤도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여기 이게 나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는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1달러에 여기 이제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양 PD께서 네. 보여주신 그 그래프를 보면 저게 일본의 경제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내수의 기여도가 지금 끌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것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52주만 놓고 보더라도 아까 마이너스 8%가량 됐거든요. 지금 이제 한번 보면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일본 증시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잠시 장님께서 일본 국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베노믹스 설립하기 추진하기 전에는 1달러 78엔 76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118엔 116엔대를 가죠. 그럼 이제 그렇죠. 지금 장애껏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볼펜이 네. 자 78엔대 1달러로 들어왔으면 자 장애껏께서 부담해야 될 일본의 돈이 78엔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118엔 됐으니까 똑같은 1달러짜리 저 볼펜을 매입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부담이 118엔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장님께서 이거 똑같이 78엔에 하는 것이 118엔 사? 그럼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나오겠죠. 보여야죠. 그래서 이 일본 내부에서도 이 아베노믹스가 추진한 지 3년째를 이렇게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일본의 그 수입업체를 중심으로 해든가 그 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 상태다. 이것이 아베노믹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일기 때보다는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국제금리 시장에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앞선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뭐 이번 회의에 앞서서 경기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좀 앞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아베노믹스는 발권력 통화 정책입니다.
만으로 3년 됐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네. 제3의 방향을 모색해야죠. 그러면 통화정책에 빗대서 사실상 재정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를 설계했던 사람이 하마다 씨인데요. 이게 이제 미 예일대 명예교수고 한국경제국제금융 컨퍼런스에 2번에 걸쳐서 중요하시니까 네. 2번에 걸쳐서 모셨던 분이거든요. 이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실 재정정책 측면에서 또 하나의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사람이 시청자 여러분 처음 아실 겁니다. 혼다 에스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자막에서 이게 혼다 에스로. 이 사람이 또 다른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입니다. 하마다 씨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설계되고 이 사람은 재정정책 측면에서 설계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그 금융위기의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그것이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 한번 일본 경제 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 1990년대에도 일본이 뭐냐 경제가 통화정책 써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재정정책 일반적으로 재정정책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한테 상품권을 주자 하는 얘기였어요. 상품권을 주는 얘기와 똑같다고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대신에 일본 국민에게 자 발권 동의해서 5만 원씩 그냥 주자. 현금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장외과의 정부에서 보면 5만 원씩 이렇게 딱 이렇게 현금을 주면 네. 당신의 그 주머니 사정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뜻하지 않는 돈이 들어오고 뜻하지 않는 돈이 들으면 저축하시겠습니까? 장애권은 백화점 가서 무슨 물건을 사시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돈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저축을 하고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소비가설에서 보면 항상소득가설,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항상소득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뜻하지 않는 이렇게 5만 원을 줄 때는 이게 항상소득이 아니라 임시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시소득은 뭐냐? 불로소득을 이렇게 가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백화점 가서 저축하는 것보다는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실 혼다 에스로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추진한 지 3년째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질질 끌어가지 말고 부작용만 놓지 말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만 놓지 말고 재정정책적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상 크루그만 독트린 방식으로 재정조치를 등대시켜서 사실상 그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이런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덕분에 경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 경제 공부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로코프 독트린하고 또 크루그만 독트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 좀 살펴주시고 가시면 어떨까요? 네. 일본의 그 첫 회의를 앞두고 지금 통화정책보다도 재정정책 측면에서 재정 지출, 또 이 현금 지급에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해서 사실상 소비를 이끌어가는 이런 재정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이런 측면은 바로 그 크루그만 독트린과 매일 같이 한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 일전에 말씀드렸고 통화정책에서 보면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이 있는데요. 자, 재정정책 측면에서 로코프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 같은 경우는 올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열렸던 세계경제 포럼에서도 로코프 교수가 다시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 다시 화제가 되는 상태고 일본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되는 상태거든요. 간단히 지금 세계 각국들은 경기가 침체되고 위기 극복 기간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재정 주치를 맡아 보니까 정도 차이 문제지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다시 딸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거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 재정 건전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로코프 독트린은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긴축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크루그만 독트린은 경기 부양과 성장을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적자일수록 지출 증대시켜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 야 재정 적자 심하고 국가 채무가 심한데 사실상 그 지출을 증대시키면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더 증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크루그만 독트린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재정 지출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니까 일단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시키면 재정 수입은 국민의 경제 회복에 따라서 성장률 증가보다 재정 수입 증가율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까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돼서 자 재정 수입 증가율이 더 증가되니까 빨리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줄어들지 않느냐 네. 하는 이런 입장의 시각에서 크루그만 독트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금융위기에 또 이번에 아베노믹스의 추가적인 추진 문제에 대해서 혼다 에스로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시각은 뭐냐면 사실 금융위기에 대부분 국가들이 재정적자 국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는 로코프 독트린보다는 소위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정책보다는 재정지출을 오히려 증가하는 크루그만 독트린을 추진해서 사실상 재정정책에서 이렇게 공통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크루그만 독트린을 받아들여서 오바마 정부가
재정 적자를 상당히 축소시켰습니다. 네. 과거 2010년, 2011년에는 연방부채 한도를 꽉 넘을 정도로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굉장히 있으면 2014년 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로 해서 절반 정도로 최근에는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축소시켰던 것이 바로 크루만 독트린의 입장에 있어 그렇거든요. 그래서 효과적 정책에서 점검됐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통화정책을 아베노믹스를 질질 끌고 가주는 것보다는 크루만 독트린 방식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추진하자 하는 입장으로 지금 보완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경제 용어에 대해서 또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가보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를 또 설계했던 학자가 사실상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뭐 그동안에 추진했던 아베노믹스를 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건 아닌지. 사실 간접적으로 신호고 네. 혼다 에스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마다 고이치가 한국경제 컨퍼런스를 두 차례 걸쳐서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세 가지 화살책 얘기가 돼서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세 가지 화살책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언론들도 그것이 아주 공론화에 대해서 지금 아베노믹스 할 때 많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해설하는 사람이 세 가지 화살책 얘기를 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화살촉. 일단은 발권적 동원에서 엔저를 통화하는 금융 완화한다. 네. 첫 번째 화살촉. 그리고 이 금융 완화하면 다음 단계는 성장을 끌어올린다. 오케이. 성장을 끌어올린다. 그럼 성장을 올라가면 자, 성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성장이 되면 재정 수입은 더 증가하지 않습니까? 더 빠른 속도로 그러면 재정이 건전화된다. 그러면 일본이 갖고 있는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230에서 250% 세계 최고의 국가 채무 비율도 줄여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화살촉이거든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 소위 금융 완화 축과 성장의 축이 지금 맨더리 현상이 본다는 얘기예요. 맨더리 현상. 2년 이상 맨더리 현상이 된다.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수출업자, 수입업체, 수출업자, 국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지금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역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뭐냐? 수출업체들이 이득이 국민들한테 넘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상승과 아니면 배당 증대를 통한 소위 역바세날 협정을 통해서 이 수출업체들의 양보를 통해서 사실 국민들한테 주머니 사상이 개선이 돼야 쉽게 쓸 수 있고 성장축이 달성하고 성장축을 통하면 재정 건전화는 당연히 달성하는 건데요. 그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관께서 한번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장관께서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하는 수출업자다. 정부에서 이제 돈을 풀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1,000원에서 1,200원을 끌어올렸다. 그러면 장인권께서 갖고 있는 이것을 수출할 때 1달러 받으면 굉장히 채산성이 개선될 겁니다. 과거에는 1달러에서 1,000원만 받았는데 정부에서 1,200원이 되니까 그렇죠. 자, 이러니까 1달러 수출에서 1,200원이 되죠? 당신은 많이 이렇게 수출 채산성이 개선돼서 이득이 날 겁니다. 근데 자, 이 이득이 200원 정도 이득이 정부에서 발권력 동원해서 이득을 시켜준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시 실제적으로 장애코 기업의 경쟁력 개선에 의해서 증가한 건 아니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그 개선된 부분을 우리나라의 그 수입업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에 돌려줘라. 어떻게? 임금 상승이라든가 배당 증대를 통해서. 그러면 장학격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냐? 아무리 남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200원 정도 이렇게 수출상의 이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국민들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당신 능력에 의해서 그건 된 건 아니니까 200원 전부 돌려줘라 하더라도 지금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실제로 수출업체 입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냐? 사실 전해주지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노사정 문제가 합의가 연대돼서 지금 노동개혁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문제거든요. 노사정 연대가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바로 지금 경제주체 간의 이기적 문제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과 같은 아베노믹스에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번에 그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융 완화 설령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에 의해가지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니케이 지수를 올려준 측면이 하겠습니다는 설령 추가 금융 완화한다 하더라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52주도 알았네요. 네. 52주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52주 니케이 지수 한번 살펴보고 갔습니다. 사실상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 경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엊그제였죠. 발표가 우리 경제 성장률 발표가 2.6%로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은 좀 짚어주신다면요. 근데 오늘 그 통화정책이고 FOMC 회의 결과가 통화정책이고 좀 다소 누그러지고 그 다음에 일본은행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완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 경제성장률 지금 장학께서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발표했던 우리 경제성장률 2.6%다. 오케이. 그러면 이러면 추가 금융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완화돼? 한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든가 돈을 공급한다든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오늘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요. 지금 한국은 위기줄 미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미래에서 느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께서도 지금 잘 정책을 피우고 있습니다는 그 입장대로 사실 거기에 100번 양보돼서 일부 시장에서 기대하는 적으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좀 완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요구하고 우리가 정책 여지가 있는 재정 부분이 사실 그 경기 부양에 쓰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간의 여야 갈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추가 금리 인하하는 그 효과보다는 네. 국회의원분들이 좀 여야 국회의원들이 좀 앉은 자리에서 좀 우리 경제에 고민하는 자세가 추가 금리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본질적 문제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 당국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당리장작 내게 이기적이기 위해서 시장 경제에서 마켓 플레이어들, 기업과 국민들을 굉장히 불확실하게 증가시키는 이 문제가 한국 경제 입장에서 경기 회복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해결책이다. 그래서 여야 간의 합의만 되면, 여야 국회 간의 합의만 되면 이것이 한국의 추가 금리 0.25%포인트 내리는 것보다는 월등히 효과가 좋다. 네. 그래서 섣불리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완화다. 이런 얘기는 부작용만 노출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일본 은행 회의를 앞두고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